네,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이제 8번째 시간 맡게 됐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네, 중간고사도 하나의 수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7강은 이제 중간고사 과제물 대체로 저희가 수업을 대신했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새롭게 맞이하게 된 수업입니다. 이제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8번째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6강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재밌고 알차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전히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겠고요. 자, 그렇게 오늘은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수업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한국의 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K푸드라고 해서 K팝과 동시에 그 한국 음식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전통, 그리고 움직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여러분들도 유학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의 음식들도 많이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소통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의 음식을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좀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데 뭐 극복하고 넘어가야겠죠. 한국의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음식들만 자신들의 나라 유학 온 나라에서의 음식들만 계속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유학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들도 접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K푸드라고 하는 거죠. 한국 음식을. 이 음식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그 자연과 문화답사라는 이 의리의 과목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결코 작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 이제 이거를 한국어로 이제 먹거리라고 하는데요. 먹을거리, 먹거리. 이 먹거리는 그 시대나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기후 풍토나 지리적 영향 때문에 그 각 나라마다 고유하게 이렇게 생산될 수 있는 농산물이 있겠죠. 그 농산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요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것 외에도 문화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어티튜드, 태도를 갖고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통해서 어떤 그 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자연과 문화답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 문화의 한 측면으로 한국의 요리, K푸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뭐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8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요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탕이 되는 배경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사진 속에 나타나는 게 이게 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쌀의 주 원료가 되는 거죠. 쌀을 재배하고 쌀 이제 먹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그걸 논농사라고 하는데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쌀알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베트남에서 유학 오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저기 이 쌀국수가 유명하죠. 라이스 누들. 쌀도 베트남에서의 주요 농산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밥을 먹는데 이거 라이스를 먹는데 그 밥의 재료가 되는 게 벼예요. 보리. 그러니까 쌀알을 주식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밥의 재료가 되는 벼가 BC 2000년경에서 1500년경부터 재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BC 2000에서 15세기는 뭐 거의 한국 역사의 그 원시 시대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벼가 이제 그 식사의 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메인 푸드라고 하는데요. 주식의 주요 재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벼가 2000년 BC 2000년에서 1500년경부터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벼에 덧붙여서 곁들여서 잡곡인 기장과 보리 등도 함께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가 한국에서는 가장 주식 그 메인 푸드로 사용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기장과 보리가 이제 잡곡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요 그 재료 외에 부수적 재료를 이제 기장과 보리들도 함께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논농사, 또 다른 하나를 반농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기 시작해죠. 그러니까 농경사회, 농경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그 가축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뭐 돼지를 기른다든지, 뭐 소를 기른다든지.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고기 요리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식으로 식물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벼와 보리, 기장, 자, 그런 어떤 쌀알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탄수화물 섭취로 이제 허기를 채우는 먹거리가 형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 곁들여지는 게 바로 고기 요리라는 거죠. 그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이게 종교적 이유 때문에 소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 종교적 이유를 배제한다면, 그 고기 요리에 대한 관심도는 뭐 동양, 서양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먹을거리로 중요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된 고기 요리의 그러니까 태동 배경은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농경 문화 플러스 목축업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고기 요리가 발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역사 중에 여러분 그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크게 나누면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중에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AD 한 1세기에서 5세기경인데 삼국시대에서 이 삼국시대 이전제까지, 그러니까 벼농사가 집중적으로 되었을 때와 그리고 삼국시대를 맞이하기까지의 농경문화 사회에 목축업이 가미가 되면서 고기요리가 발달하는데, 고기요리가 발달을 하는데 그 고기요리가 발달하게 되는 과정과 함께 맞물려서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걸 양념이라고 합니다. 엿과 꿀 등을 이제 요리에다가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밥만 먹으면은 되게 쌀만 먹으면 되게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주요 메뉴에 양념을 넣는 거예요. 소스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의 시작이 한국 음식에서는 삼국시대에 엿과 꿀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역사 이야기, 역사 시대를 조금은 러프하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삼국시대 다음이 통일신라 다음이고, 통일신라 다음이 고려시대예요. 고려 후기 시대에 솔트나 페퍼가 들어왔어요. 슈가나 페퍼, 설탕이나 후추라는 게 아마 서양에서 이제 물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설탕과 후추가 들어오게 되면 효과가 뭐죠? 양념에 대한 맛이, 그러니까 이걸 풍미라고 하는데요. 풍미가 훨씬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후기에 설탕과 후추 등이 들어와서 이 맛의 어떤 다양함을 이제, 그리고 다층적인 맛의 흐름을 일깨워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조선시대부터는 식생활에서 유교의 영향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그 도덕 윤리적 그 반응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 밥을 먹는 어떤 예식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어떻게 먹고, 점심엔 어떻게 먹고, 저녁엔 어떻게 먹는다. 요즘 현대사회하고는 좀 맞지 않게 느껴지죠.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이제 미식적 취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미식적 취향에 따라서 먹을거리나 메뉴를 결정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면, 이 조선시대에서의 특징은 이 먹는 활동, 식생활이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푸드라이프에서 그 유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전래된 종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전래된 종교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유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 식생활, 이 패턴이 도덕 윤리적 패턴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한 가족이 있을 때 가족의 어떤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선시대 유교가 일종의 가부장적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 집안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자녀들이나 부인이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든지, 뭐 그러한 어떤 그 음식을 두고 보이는 일종의 매뉴얼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는 재료가 상당히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이 레시피라고 하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양념이나 그 재료의 배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레시피, 요리법이 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요리가 상당히 다양하고 다채로워졌다. 그러면서 세계의 입맛과도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보편적 맛, 곧 글로벌 테이스트의 스탠다드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한국의 요리의 기본적 정의였고요.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자, 한반도에서 아까 제가 지금 벼농사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농사의 유래인데, 여러분 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유학생분들도 농사는 기본적으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사회라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 이제 곁들임이니까 농업사회의 흐름을 다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 곧 한국사회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벼농사가 주류였어요. 메인 푸드가 쌀이니까. 한국 사회에서 벼가 언제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냐? BC 2000년에서 1500년경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원시 시대고요. 신석기 시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곧 청동기나 철기처럼 그 철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낫을 만들기 이전부터라도 돌을 이용한 시대에서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무언가가 이렇게 곡식을 낳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자연의 원리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스스로 찾아내는 자생력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벼의 재배가 2000년에서 1500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잡곡으로 기장, 보리, 조, 콩, 수수, 팥 등이 생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주식이고요. 메인푸드고, 그리고 잡곡들이 거기에 곁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기장, 보리, 조, 콩, 수수, 팥. 자, 콩, 소이빔이죠. 콩의 경우 BC 2000년경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해서 곧 중국과 일본으로 이게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콩이 한국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그 유래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한반도에서 이게 농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콩은 처음부터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무역 교류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전파가 됐다라고 이제 알려지는 거죠.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잖아요. 지금 현대의
노스코리아 지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인들은 콩을 발효시켜서 소금을 섞는 조리가공법을 개발하여 이제 이 발효식품을 만드는 건데 일종의 메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주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그 이미지가 있는데 된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 중에 찌개나 국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발효를 시키는. 근데 발효를 시키면 유산균이 많아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 몸의 면역 체질을 높여주는 게 있죠. 지금 최근에 정설로 자리 잡은 어떤 이론은 아니지만, 이론이나 학설 주장은 아니지만, 한국의 음식 중에 대표적으로 김치가 있잖아요. 그 김치도 발효식품이죠. 그 발효식품인 김치가 이 사이카토인 폭풍을 일으키는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일정 부분. 그런 어떤 그 이론도 유럽에서 주장이 된 바가 있어요. 발효식품이 그만큼 면역체질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이 콩을 발효시켜서 소금을 섞는 조리가공법을 개발해서 일종의 메주를, 된장의 일종입니다. 발효식품의 일종을 만들어서 썼다. 삼국지, 이거는 중국의 역사서잖아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보면은 고구려에서 그 발효식품을 만드는 거를 뭐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냐 하면 장을 잘 담근다라는 기록이, 그러니까 장을 잘 담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삼국시대로 알려져 있는 이 한반도의 고구려 국가에서 장을 잘 담근다는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문헌들을 보면 AD 700년경이죠. 고려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말장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이 말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콩을 통해서 발효식품인 된장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장이라는 게 이제 장 담갔다 하는 것 때 이게 된장의 일종이라는 거죠. 이게 발효식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 중에 특별하게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발효식품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그 발효식품은 어떤 단순한 배를 채우는 데만 쓰임받았던 게 아니라 이 발효식품은 어떤 신체와 체질의 면역력을 개발해 주는데,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을 개발하게 해주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콩의 재배만이 아니라 한국이 콩을 소재로 한 발효식품인 된장을 개발해서 중국과 일본에 이 된장이라는 발효식품을 일종의 수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한국 음식의 역사 중에 조금 유의미하게 중요도를 갖는 그 발효식품인 것 같아요. 자, 한국 음식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고기 요리도 제가 아까 그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하게 요리로 자리 잡았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고기 요리의 경우는 유목민들의 영향으로, 유목민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이제 양산하고 같이 돌보는 그러한 수입원을 갖고 있던 그 종류, 부족, 촌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고기 요리의 경우 유목계의 영향으로 가축을 기르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그에 따라 점차 발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 예를 이제 문헌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중국 문헌에 나오는 그 맥적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지금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오늘날의 이게 불고기 같은 건데, 이제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불에다가 굽는 요리를 맥적이라고 해요. 이게 한반도에 자리 잡은 맥족의 요리, 그러니까 이게 돼지고기 같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잘 다지고 잘라서 양념에다가 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장이면 간장, 뭐 고추장이면 고추장, 거기 장에다가 이렇게 장으로 버무려진 양념에다가 고기를 재워서 아주 뜨거운 불에 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고기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굽는 요리라고, 굽는 고기 요리가 한국의 고기 요리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음식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이제 그 청동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넘어서 철기 문화가 본격화되죠. 철기 문화의 본격화와 동시에 맞물려서 이노베이션 되는 것은 농경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석기 시대 때 돌 가지고 벼 자르고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 철기 도구를 사용하는 거니까, 농기구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농경 기술이 혁신되면서 벼농사가 크게 도입이 되죠. 그러니까 도입이 되면 될수록 그 레시피는 다양해지겠죠. 그때 곡물의 조리법이 다양해지면서 이 음식이 주식이었던 그 밥이 그냥 밥만, 라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죽과 습과 떡이 만들어져요. 이게 떡이 이제 서양의 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곡물의 조리법이 다양해지면서 죽, 밥, 떡이라는 이제 그 주식의 여러 분야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리고 또한 농산물의 가공법도 발달하여 오랫동안 저장하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주정하게 먹을 수 있는 술, 장, 김치, 젓갈 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엿, 꿀, 기름 등을 이용함으로써 식생활이 삼국시대에 더욱더 다양해졌어요. 먹는 재미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해진 거죠. 자, 그랬는데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불교라는 종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님들이 고기를 잘 안 드시잖아요. 그게 살생을 금지한다라는 그 도그마가 있어서 그렇죠. 그 도그마로 인해서 이 고기 요리가 좀 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공유 중심의 주식과 수육, 어패류, 생선과 고기를 부식으로 하는 형태가 식생활로 자리가 잡았었는데, 불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육식 습관이 쇠퇴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육식이 아니라 이제 식물성 식품 조리법으로 이제 레시피가 다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식 습관이 쇠퇴함과 동시에 식물성 식품 조리법이 개발되어 기름과 향신료가 많이 이용되고 사찰 음식이 발달했어요. 사찰 음식이 뭐냐? 불교가 주로 활동하는 수행 장소가 절, 템플,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먹지 않고도 먹거리를 많이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이제 그 음차 습관이 이제 풍류로서 성행돼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어떤 예의가 발달이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도 이제 커피를 많이 즐기잖아요. 아마도 한국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역사가, 그리고 요즘에 한국인들이 커피를 사랑하는 이유도 예전부터 있었던 요 음차 습관,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습관에서 유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유추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고려 후기로 들어오면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되게 성황을 했었는데 중국보다도 더 영토 확장의 이제 기세가 높았던 시절이었죠. 몽골의 침입과 교육으로 인해서 그 교육의 결과로 설탕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몽골인으로부터 가축 도살법과 여러 가지 육류 요리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고려 중기까지는 불교의 성향으로 식물성 조리법이 많이 늘어났는데 고려 후기에는 이제 몽골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가축 도살법과 육류 요 레시피, 그러니까 고기 요리에 대한 레시피가 발달하게 되면서 식생활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육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꼭 불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라면은 왕족도 그렇고 좀 자연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유추가 돼요. 또한 곡물도 여러 가지로 발달이 되어서 여기서 과자, 쿠키죠. 쿠키가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들, 국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콩요리 중에 하나인 두부나 콩나물의 생산으로 이 먹을거리들이 상당히 다채로워진다. 그러니까 한국의 먹을거리가
그냥 레시피가 제한적이거나 재료가 제한적으로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재료도 개발이 되고 그 재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레시피도 개발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한국 음식의 역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